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 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46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 봄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바벤하이머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작년 7월에 영화 두 편이 비슷한 시기에 개봉을 했는데 한 편은 여성 관객들의 열렬한 지지를, 다른 한 편은 남성 관객들의 열광을 이끌어내서 상업과 비평 모든 부문에서 골고루 성공을 거둔 그레타 거윅 감독의 바비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 콤비를 칭하는 나름의 애칭인데요. 처음에는 밈처럼 핵폭발 위협에도 살아남은 바비가 일으킨 핵폭발 등으로 쓰이다가 점차 팬메이드 포스터로 확대되더니 결국에는 바비의 주인공 마고 로비와 오펜하이머의 주인공 킬리언 머피 두 배우가 미 버라이어티지 채널에 동시 출연해 바벤하이머 열풍과 촬영 비하인드에 대해 서로 묻고 답하는 콘텐츠까지 찍게 됐죠. 바벤하이머 조합 탄생 1년 만에 이 뒤를 이을지도 모르는 콤비가 미 극장가에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위키드와 글래디에이터 2의 퓨전, 위키에이터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동명의 뮤지컬을 영화화한 존 추 감독의 위키드와 저번 에피소드에서 다뤘던 리들리 스콧 감독의 글래디에이터 2가 미국 극장가에 나란히 개봉을 해서 공멸하지 않고 서로 챙길 거 챙겨가면서 흥행에 순항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특히 위키드 같은 경우에는 흥행 폭풍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개봉 첫 주 주말 박스오피스에서 1억 1천만 불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3일 만에 제작비 1억 5천만 불의 70-80%에 해당하는 돈을 수금한 거죠. 온 가족이 모두 함께 보기 딱 좋은 장르고 또 이런 뮤지컬 영화들은 N차 관람하기 좋잖아요. 당장 한국만 해도 오리지널 버전으로 한 번, 국내 스타 뮤지컬 배우들이 더빙한 버전으로 또 한 번, 여차하면 싱얼롱 버전까지, 거기다가 평까지 좋아서 연말까지 장기 흥행할 조짐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 알고 보니 위키드가 사실 위키드 파트 1이에요. 내년에 파트 2가 개봉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좀 많습니다. 위키드를 봤거든요. 이 지점이 되게 뭐랄까 좀 짜치더라고요. 아니 파트 1이면 파트 1이라고 포스터나 제목에 써붙여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딱 봐도 이 한 편으로 끝난 죄송합니다. 좀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딱 봐도 이 한 편으로 위키드는 끝나는 건가 보다 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영화 시작하자마자 위키드 파트 1이라고 나오긴 합니다만 꼼수는 꼼수죠. 그렇다고 파트 2 제목에 위키드를 안 쓸 거는 아니잖아요. 어차피 위키드 파트 2라고 할 거 이게 뭐 하자는 건지 자세한 이야기는 미리 예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살짝 간단평 정도만 말씀드리면 저는 원작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키드가 얘기만 들었을 때는 그냥 마법 판타지 호이짜 내용일 줄 알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다크나이트였더라고요. 다음에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고 여성 관객들을 휘어잡은 위키드와는 반대로 남성 관객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낸 글래디에이터 2의 북미 흥행 상황을 살펴보면 뭐랄까요? 나쁘지는 않은데 분명 괜찮은데 그렇다고 활짝 웃을 수는 없는 수준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미에서 개봉 첫 주에 5,500만 불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이전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래디에이터 2의 추정 제작비가 최대 3억 불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북미에서 고작 5,500만 불, R등급인 걸 감안해도 살짝 아쉽죠? 네. 다행히 일주일 전에 먼저 개봉한 한국을 포함한 해외 국가들에서 거둔 수익이 약 1.6억 불 정도 됩니다. 이래저래 손익분기점은 넘을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또 빨간불이 켜져 있는 뉴스도 최근에 본 것 같기도 하고 좀 복잡한데요. 위키드는 바비의 야성에 도전할 자격이 충분한 성적을 거뒀지만 글래디에이터 2는 글쎄요. 오펜하이머 핵공장 근처라도 갈 수 있을런지 우려가 살짝 됩니다. 글래디에이터 2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리들리 스콧 감독과 글래디에이터 2 프로듀서가 현재 극장판에 우리는 만족한다. 확장판은 현재로선 생각이 없다. 라고 말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럴 줄 알았지. 최근 인터뷰에서 리들리 스콧 옹께서 또 4시간짜리 편집본이 있고 언젠가 공개될 가능성이 없진 않다라고 밝히셨습니다. 현재 글래디에이터 3 각본 작업에 한창이시라는데 이 작업의 향방에 따라서 확장판 공개 여부가 달려있다고 하시네요. 아유, 이 영감님 진짜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긴 한데 자꾸 이러실 거예요 정말? 잭 스나이더 감독이 영감님에게 영감을 얻었나? 이거 뭐 3시간 넘는 작품 극장이랑 제작사가 싫어하는 거 압니다. 아는데 그래도 그렇지 한두 번도 아니시고 정말 돈 필요하신가? 자식들도 환갑을 바라보는데 무슨 돈이 왜... 감독님도 설마 지인 모임에서 모델 만나셨어요? 아니면은 인생 4컷 같이 찍는 손녀뻘 여성을 곁에 두셨나? 그렇다고 아흔을 바라보시는 분께서 비연예인 여성에게 멋진 직업 이란 내용의 DM을 보내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만약 그런 거라면 정말 존경합니다. 우리 스코동. 다들 저렇게들 열심히 사는데 내가 뭐라고? 에휴, 예. 열심히 사는 영화사 소식을 하나 더 전해드리면서 오프닝을 마칠까 합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MCU 현재 세대 교체가 한창이죠. 이 과정을 두고 이러쿵 저러쿵 말도 많고 탈도 많고요. 그래도 그중 팬들 모두가 인정하는 유일한 정통 승계 캐릭터, 이제는 캡틴 아메리카로 부르게 될 팔콘, 3대 캡틴 아메리카의 이야기를 다룬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가 내년 2월 개봉 예정이죠. 근데 개봉을 불과 몇 개월도 안 남긴 지금 추가 촬영에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추가 촬영 이유는 부정적인 테스트 상영 반응 때문이라는데 2023년 6월에 촬영을 공식적으로 마쳤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번 추가 촬영까지 포함하면 무려 3번째 추가 촬영이라고 합니다. 추가 촬영을 통해서 결국에는 몇몇 주요 액션 장면들을 전면 재촬영했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제작비가 4억 불에 육박한 걸로도 전해지고요. 엔드게임 이후 MCU의 주요 캐릭터로 팔콘표 캡틴 아메리카를 내세우려 한다는 마블 입장에서는 돈 먹는 하마를 만난 셈이니까 참 답답할 따름이겠네요. 그러길래 잘하지 그랬냐 이 새끼들. 근데 자산 가치만 수조 원 넘는 마블 걱정할 때가 아니죠? 제 걱정부터 해야겠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 남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46번째 에피소드 춘향이냐 형수님이냐 히든 페이스 지금 시작합니다. 2014년에 국내에 개봉한 동명의 콜롬비아 영화를 리메이크한 히든 페이스는 음란서생, 방자전, 인간 중독 등을 연출한 김대우 감독의 신작입니다. 각본은 김민희, 이민기 배우 주연, 연애의 온도를 연출한 노덕 감독이 홍은미 각본가와 함께 집필했고요. 김대우 감독이 각색 작업도 맡았습니다. 제가 원작을 아직 안 봤는데 들은 얘기로는 결혼을 앞둔 여성이 한국판에선 조여정 배우가 맡은 수연, 이 여성이 밀실에 갇힌 채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본의 아니게 보게 된다라는 설정만 같고 이 외 요소들은 거의 다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콜롬비아판 설정은 단순하지만 직관적이고 한국판 설정은 원작보단 좀 복잡하지만 그만큼 다층적이다라는 평이 원작과 한국판 모두를 보신 분들의 공통된 견해인 것 같습니다. 다층적. 자세한 이야기는 이따 하기로 하고요. 근래 한국 영화계에서는 보기 드문 에로틱 스릴러 장르의 영화입니다. 개봉 공개라고 해야 되나? 여튼 개봉하자마자 IPTV로 직행하는 류의 영화들을 제외한다면 충무로 A급 배우들이 출연하는 에로틱 스릴러물은 김대우 감독 작품들을 제외한다면 거의 보기가 힘들죠. 인간 중독도 10년 전 영화니까 제가 잘 모르는 수작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댓글로 추천작 많이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로틱 스릴러의 전성기는 90년대가 아닐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작은 역시 원초적 본능이죠. 에로틱 스릴러의 교과서, 최고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샤론 스톤. 이 영화로 일약 전 세계 최고의 섹스 심벌이 되었잖아요. 진짜 판무 파탈은 저런 거지 하면서 봤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아랫도리에 지배당한 뇌가 너 이러다 인생 아작난다 라고 최후의 저항을 해도 개무시하고 돌진하게 만드는 그 매력. 원초적 본능의 샤론 스톤이 그 매력을 사정없이
사정도 없이 발산하죠. 저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뽑는 최고의 한 줄 평은 뭡니까? 에로틱 스릴러 얘기하는데 웬 한 줄 평 얘기야? 싶으시죠? 제가 뽑는 최고의 영화 한 줄 평. 야, 난 이거보다 더 잘 쓸 자신 없다. 이거는 이동진 평론가 조상님이 와도 안 된다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든 한 줄 평. 저는 왓챠피디아의 원초적 본능 섹션에서 최다 좋아요를 받은 한 줄 평을 꼽고 싶습니다. 길지도 않아요. 딱 3글자입니다. 3글자. 그 한 줄 평이 뭐냐면 와, 시발입니다. 이래야지. 한 줄 평은 이래야지. 작성자의 이름도 범상치 않아요. 쿠퍼가 원초적 본능을 보고 와, 시발이라는 한 줄 평을 남겼다. 이게 뭔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아니 잠깐만. 근데 지금 찾아보니까 쿠퍼님은 여전히 왓챠피디아의 한 줄 평이나 별점을 남기시는 것 같은데 원초적 본능 한 줄 평은 지워졌어요. 왜 지우셨지?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이거 호기롭게 말했다가 구라쟁이 되겠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그래. 이건 남아있네. 제가 꼽은 역대 최고의 한 줄 평 2위. 여담이지만 이왕 시작했으니까 좀 3,000포로 가도 이해 부탁드리고요. 는 바로 왓챠피디아 타짜 섹션에서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선윤퀸 님이 남기신 한 줄 평입니다. 뭐냐? 이젠 소리 끄고도 볼 수 있음. 야, 저도 모르게 개추 눌렀습니다. 맞는 말이니까, 이해하니까, 공감하니까. 어떤 장면 틀어놔도 자동으로 대사가 술술 나오니까. 동작 그만. 밑장 빼기냐? 뭐야? 내 패하고 정마담 패를 밑에서 뺐지.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이 새끼야. 증거 있어? 증거? 있지? 아마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타짜가 자동 재생 중일 겁니다. 이젠 소리 끄고도 볼 수 있음. 야, 이건 정말 창작자 입장에서는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최동원 감독님 외계인 훌훌 털어버리시고 기깔난 작품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에로틱 스릴러 얘기하다가 최고의 한 줄 평으로 넘어가고 최동원 감독님의 응원까지 종잡을 수가 없는 중구난방 진행 죄송하고요. 다시 히든페이스 얘기로 돌아와서 출연 배우로는 과거에도 잘생겼고 지금도 잘생겼고 앞으로도 잘생길 테지만 과거에도 대사 처리가 미숙했는데 지금도 못 알아먹겠고 앞으로도 못 알아먹을 것만 같은 송승헌 배우. 제가 히든페이스를 보고 극장 밖을 나서는데 뒤따라 나오시던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관객 두 분이 정말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송승헌 뭐라는 거야? 안 들려. 너도 그래? 진짜 자막히고 싶었다니까?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모 배우께서 만약 이분들의 리뷰를 그 자리에서 들으셨다면 멋진 리뷰라고 하시면서 연락처를 주셨겠죠? 네. 그럼 김대우 감독의 전작 인간 중독에서 송승헌, 임지연, 야스신보다 더 흥미로운 연기를 선보였던 조여정 배우. 극중 송승헌의 부하장교의 아내로 나오는 전혜진 배우가 조여정 속도 모르고 짓궂은 농담을 하니까 조여정 배우가 바로 정색하면서 우리 집 와서 김치 좀 담궈줄래요? 할 때 그 장면, 그 표정, 그 시선 처리, 그 톤 예술이죠 정말. 영화 전체는 좀 예술과는 들리는 얘기로는 봉준호 감독이 인간 중독에서 바로 이 장면, 김치 좀 담궈줄래요? 라는 그 장면을 보고 기생충의 조여정 배우를 캐스팅하기로 결심을 하셨다라고 하죠. 정말 훌륭한 연기력을 지닌 배우인데 히든페이스에서도 그 연기력 빛을 발합니다. 남초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는 토론 주제가 있죠. 박세로이 대 진도준, 누가 더 빡대가리인가? 1티어 권나라에 대적할 만큼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강력한 임팩트를 남긴 아직 만 30도 안 된 94년생이지만 어느새 국민 형수님에 등극한 박지연 배우 등이 출연합니다. 그럼 히든페이스의 줄거리 요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여정 배우가 맡은 첼리스트 수연과 수연이 속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송승헌 배우가 맡은 성진은 연인 사이입니다. 분식집 아들이었던 성진은 자수성가한 흑수저인 반면 수연은 태생이 금수저예요. 외국에서 만나 급속도로 사랑에 빠진 이들은 결혼을 약속하고 과거 수연의 첼리스트 선생님이 살았던 한남동 찐 부자 스타일 주택을 신혼집으로 낙점해 입주를 하는데 제 아무리 자수성가한 성진이라지만 갑작스러운 부에 어안이 벙벙하면서도 내심 좀 불편합니다.
왜냐면은 흙수저였던 본인의 자격지심 때문인지 수연의 어머니 박지영 배우가 맡은 오케스트라 단장의 묘하게 깔보는 시선 때문인지 뭔가 트로피 허스밴드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일들 때문에 수연과 성진은 한 차례 갈등을 빚습니다. 그 다음날 일을 마치고 퇴근한 성진은 아무래도 난 성진 씨한테 어울리는 사람은 아닌가 봐. 미안. 나 해외에서 생각 좀 정리하고 올게. 라는 내용의 수연이 남겨놓은 영상 편지를 발견합니다. 수연의 엄마 오케스트라 단장은 이 기집애 이거 또 병 또 도졌네 이거. 알지 성진 씨? 얘 관심 받으려고 이러는 거야. 알잖아. 아마 얘 지금 좀 호텔방에 처박혀서 잠이나 자고 있겠지. 내가 얘를 몰라? 곧 답답해서라도 기어 들어올 거니까 우리 지휘자님께서는 곧 있을 공연 준비 열중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죠. 성진도 씁쓸하지만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공연을 준비하는데 어찌됐든 지금 첼리스트 자리가 악단에서 한 명 비었잖아요. 수연이 이것도 다 준비를 해놨답니다. 그러면서 본인 후배라는 박지연 배우가 맡은 미주를 대타로 추천합니다. 심란한 심정을 뒤로 하고 성진은 미주의 면접을 보게 되는데 미주는 수연과 학력상에서는 겹치는 부분은 없지만 수연의 첼리스트 선생님에게 같이 수업을 받았던 사이인데 간만에 수연이 이 대타일 때문에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수연과 이리저리 아는 사이라고 해도 연주는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주를 요청하는데 미주가 악기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USB에 본인의 개쩌는 연주 파일이 있으니까 그거를 들어보라 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 장면 보면서 약간 어이가 없었던 게 제가 음악계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식으로 면접 볼 수 있으면은 저도 진즉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들어갔겠죠. 미생 장그래가 제가 오늘 속이 안 좋아서요. 대신 제가 어제 찍어놓은 PT 영상 있거든요. 그걸로 오늘 현장 PT 대신하겠습니다. 이거랑 완전 똑같은 거잖아요. JYP 박진영 씨가 뭐라 그랬습니까? 목 관리도 가수의 실력이다. 이렇게 말한 본인은 정작 청룡 영화상 축하 무대 개판 쳐놨쥬? 그 다음에 한 음악 프로 나와서 스케줄이 빡셌다는 둥, 새벽부터 뭐가 있었다는 둥 사발반 늘어났쥬? 이러면서 오늘 만회 무대 펼치겠다고 하던데 당일날 잘하셨어야지. 당신이 떨어뜨렸던 그 수많은 오디션 참가자들에겐 과연 만회 무대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면서 요즘도 배우 배용준 씨랑 성경 공부 하시나? 여튼 악기 관리도 결국 연주자의 실력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냥 넘어가요. 이 바닥이 원래 이런가? 만약 이 에피소드를 들으시는 음악계 종사자분이 계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줄거리 요약으로 넘어와서 그렇게 재생한 미주가 연주한 곡은 슈베르트가 작곡한 곡이에요. 이를 들은 성진은 누가 이런 기초적인 곡을 면접 자리에 가져오냐 라면서 미주를 비웃습니다. 미주는 이에 지지 않고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USB는 삭제해서 알아서 쓰시고요. 그럼 이만 하고 떠나죠. 집에 와서 미주의 곡을 들으며 상념에 빠진 성진은 본인이 말실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력서에 적힌 미주의 첼로 학원으로 찾아가서 아까는 미안했다. 이런저런 일로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괜히 미주 씨한테 화풀이한 것 같다. 사과한다. 사실 나도 슈베르트를 가장 좋아한다. 연주 파일 들어보니까 실력 있으신 분 같은데 혹시 내일부터 나오실 수 있냐? 라고 하죠. 미주가 수연의 자리를 대신하게 돼서인지 미주의 미모 때문인지 성진은 내심 미주에게 눈이 갑니다. 이 와중에 수연은 카드 내역도 없고 통신 기록도 없고 오리무중인 상황이라 수연 엄마는 걱정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성진도 점점 심란해지죠. 합주 연습을 마치고 퇴근하려고 성진이 주차장에 들어서는 순간 지근거리에서 미주가 엔진 소리도 약하고 시동도 안 걸리고 지금은 바쁘시다고요? 어떡하지? 이렇게 인위적을 안 합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퇴근길 성진의 차에 얻어 탄 미주에게 성진이 저녁 먹을래요? 라고 제안을 합니다. 대포집에서 운치 있게 내리는 빗소리와 함께 소주를 곁들인 성진과 미주는 서로의 사연을 하나둘 털어놓습니다. 미주는 고등학생 시절 사고로 양친 모두를 떠나보냈어요. 고아로 힘들게 살아왔지만 그래도 씩씩하게 자란 미주를 보면서 과거 분식집 아들이라며 놀림받았던 성진은 묘한 동질감을 느끼죠. 그렇게 용기를 내서 수연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본인 신혼집이 될 주택에서 한 잔 더 하자고 합니다. 이거 좀 너무 얼렁뚱땅, 이따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소주 때리고 신혼집 들어와서 와인까지 딱 때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주 얼굴에 홍조가 가득하죠. 살짝 꼬부라진 혀로
집이 너무 좋다라고 말하는 미주에게 성진은 바로 키가를 시전합니다. 바로 안방으로 들어와서 대형 거울 앞에서 머뭇거리는 미주에게 성진은 가감없이 들이대고 미주는 살짝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더니 바로 알바임? 시전하고 풍차 돌리는 성진을 보며 덩기더 쿵더러러러를 외치죠. 다음날 미주는 성진에게 어젯밤은 우리 둘 다 취했고 내가 실수한 부분도 있다. 그러니 일적인 부분만 제외하면 우리 다시는 사적으로 연락하지 말자라고 선을 긋죠. 하지만 이번에는 성진이 알바임? 시전하고요. 미주는 또 집에 오고 이번에는 물레방아 돌리는 성진과 함께 얼쑤를 2번씩이나 부르짖게 되는데 미주의 시선이 침대 옆 대형 거울에 향해 있어요. 표정 또한 되게 미묘하고요. 영화는 수개월 전으로 점프를 해서 성진과 수연이 외국에서 함께 귀국할 때로 돌아갑니다. 운전기사가 올 때까지 커피나 한잔 하자며 성진에게 아메리카노 2잔만 사다 달라고 부탁한 수연은 성진이 카페로 향하는 걸 보자마자 공항 벤치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이라 말합니다. 바로 그 벤치에는 수척한 얼굴의 미주가 앉아있는 데에 수연과 미주가 아는 사이였어? 그렇다면 과연 이 둘에게는 단순 같은 첼리스트 선생님의 제자라는 공통점 딱 그 하나만 있을까요? 어차피 포스터나 예고편 봐서 다들 아시겠지만 수연은 어쩌다가 밀실에 갇히게 된 걸까요? 그리고 밀실은 대체 왜 있는 걸까요? 성진과 미주의 몸으로 말해요는 계속 될까요? 이 둘의 관계는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요? 지금 극장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화 히든 페이스를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노출 수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네, 우선 저는 노출하고 수위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출은 성기 노출을 제외하고 한국 상업 영화에서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최대치의 노출이 담겨 있습니다. 수위 같은 경우는 역시나 한국 상업 영화에서 의뢰 봐왔던 정도입니다. 노출부터 좀 살펴보면 사실 성기 노출 같은 경우는 좀 극단적인 사례잖아요. 그런 영화 자체가 몇 없잖아요. 성기 노출 장면이 나오는 영화들도 대부분 배드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럴 거면 차라리 야동을 보죠. 어떤 의도를 감독이 담고 싶을 때 그런 결단을 내리잖아요. 한국 상업 영화에서는 박찬욱 감독의 박쥐가 대표적일 텐데 정작 송강호, 김옥빈 배드신에서는 안 나오고 송강호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결심을 내렸을 때 성기 노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히든 페이스는 어디까지나 물론 나름의 메시지가 있긴 합니다만 재미를 추구하는 에로틱 스릴러 작품이다 보니까 중요 부위 노출은 당연히 안 하고요. 근데 좋았던 점에서 말씀을 드릴 테지만 김대우 감독이 역시 음란서생부터 해서 데이터가 쌓일 만큼 쌓이신 분이라 그런지 포인트, 특히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나아가서 환장할 만한 포인트들을 정말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출 정도가 나오긴 다 나오지만 그닥 영화 감상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지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수위, 이 수위라는 게 결국 저는 배드신 횟수 그리고 얼마나 적나라 하냐로 결정된다고 봅니다. 횟수는 딱 2번 나와요. 줄거리 요약해서 언급했듯이 송승헌, 박지현 배우 간 배드신 2번, 그것도 초반에. 그러고 배드신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배드신이 얼마나 적나라 하냐. 새끼처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네 몸을 들었다 놨다 헤이 뭐 이러냐. 아닙니다. 그냥 침대 위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딱 그 정도 합니다. 이 작품에서 거울이 상당히 중요한 장치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사실 거울 앞에서 쌀보리 게임 한 번쯤은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거울을 지그시 바라보는 걸로 끝나더라고요. 대신에 이 장면에서 박지현 배우 표정 연기가 정말 예술입니다. 단순히 성적 흥분을 넘어선 스포 나갑니다. 아시죠? 스포 다 하는 거. 수연을 조롱하고 능멸하고 가불관계에 판이 뒤집혔다라는 것을 대놓고 암시하는 눈빛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창의적인 자세를 선보이냐 보다는 표정에 담긴 행위에 담긴 함의를 보는 재미가 수위를 대신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어떤 충무로 A급 에로틱 거시기오시기 장르 영화가 나온다 한들
그래봤자 어차피 다 아가씨 미만이에요. 아니, 쌍가위 전법이랑 구슬치기 이거 어떻게 이겨요? 그렇잖아요. 못 이겨요, 이거. 어떻게 이겨, 이걸. 김대우 감독 전작들과 비교를 해봐도 배드신 횟수도 그렇고 적나라함도 그렇고 방자전이나 인간 중독에 비할 바는 안 됩니다. 예. 다시금 정리를 하면 노출은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온다. 수위는 한국 상업 영화에서 자주 봤던 정도다. 근데 감독이 하체를 쩌릿하게 만들 줄 아는 양반이라 차별점이 있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히든 페이스를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을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출 수위를 기왕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거기에 이어가서 좋았던 점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노출 장면을 소모적으로 악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노출 장면이 당위성이 충분해요. 나왔어야만 했고 나오니까 영화가 더 살고 존재 가치가 분명합니다. 영화 초반 10분 만에 배드신이 연이어서 거의 2차례가 나오는데 꽤 빠르죠. 스토리 전개 방향을 모른다면 꽤 당황스러울 만도 해요. 근데 우리가 이미 포스터로도 알 수 있고 시놉시스로도 알 수 있고 밀실에 갇힌 수연이 성진과 미주의 야스를 보고 있다라는 걸 관객들은 대충 예상할 수 있죠. 그렇다 보니 수연의 심정과 표정이 추후에 제대로 나오긴 하지만 이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재미가 있어요. 저 거울 너머의 수연은 지금 어떠한 표정을 짓고 있을까? 절규 중일까? 뭐 울고 있을까? 그리고 왜 미주는 자꾸 거울 앞을 서성일까? 왜 거울을 보며 묘한 표정을 지을까?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설령 미주와 수연이 아무 사이가 아니라고 해도 아직 추후 내용을 몰랐던 제 입장에서는 이 짓을 또 하네? 2번씩이나 하네? 야, 이러면 이거 흥미진진하게 전개가 되는데? 라는 스토리 전개상의 재미 포인트로 여겨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배드신을 이렇게 전면 배치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카메라 연출도 하나하나 어떤 특정 신체 부위를 훑으면서 야동 같은 접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충 성진이랑 미주가 불태웠다 식으로 넘기고 말아요. 그래서 노출로 장사를 하려고 하는 얕은 수를 쓰지 않겠다라는 인상을 관객들에게 안겨줍니다. 그렇게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알고 보니 미주가 사실상 수연을 가둔 셈이고 관객의 전복을 꾀했고 슬슬 수연의 삶을 탐내기 시작하고 이런 욕망과 야심의 집합체로 성진을 꼬셔서 수연이 보는 앞에서 희롱하듯 야스를 할 계획을 세운 끝에 배드신이 나온 거잖아. 그러면 2번의 배드신은 영화 구조상 그리고 전개상 꼭 필요했네 라는 생각이 더욱 강해지더라고요. 이처럼 배드신을 활용하는 방식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관객 입장에선 처음에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성진과 미주가 떡방아를 찢나 보다 하죠. 그러다가 미주의 빅픽처를 알게 되고 수연의 시선에서 성진과 미주의 떡방아를 또 한 번 보게 되잖아요. 그때 만약에 배드신을 소모적으로 다뤘다면 수연의 시선으로 본 배드신을 꽤나 길게 보여줬겠죠. 근데 마치 다큐를 보듯이 수연의 시선으로는 배드신이 이렇게 보입니다만 관객들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배드신은 사실상 그냥 배경이고 카메라는 수연의 표정과 절규, 분노 등을 담습니다. 아마도 촬영할 때 조여정 배우 앞엔 아무것도 없이 카메라만 덜렁 놓인 채 연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순간만큼은, 이 장면만큼은 정말 조여정 배우의 1인극이나 마찬가지인데 역시 조여정 배우의 연기력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 와중에 찰나의 순간 스치듯 미주의 조롱 섞인 표정 등이 싹 지나가는데 이걸 통해서 초반부 배드신에서의 미주의 표정을 관객들은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 그런 눈빛으로 거울을 봤던 거구만 하게 만들고 야, 진짜 수연 개빡치겠네 라는 생각을 연이어 하게 만듭니다. 각자의 시선으로 이처럼 바라본 배드신을 통해서 각 캐릭터에 대한 관객들의 감정이입을 되게 자연스럽게 이끌어냅니다. 여러모로 참 영리한 배드신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 정점을 찍는 요소가 앞서 김대우 감독이 포인트를 잘 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짜 이런 성적 흥분을 유발시키는 찰나의 순간들을 기가 막히게 구성했고 담아냈습니다. 왜 때로는 대놓고 보여줄 때보다 보여줄 듯 말 듯 한 게 더 사람 미치게 만든다 라고들 하잖아요. 김대우 감독이 이걸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진이 미주에게 처음에 이제 관현악단에 들어와서 연습을 할 때 눈길을 싹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미주가 좀 달라붙는 니트 같은 걸 입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악보를 넘기는데 살짝 허리 라인이 보이죠. 그 순간에 남자도 환장하죠. 그리고 성진이 미주의 집을 두 번째로 찾았을 때 그때 미주 의상. 하하하하하. 보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사실 어마무시한 그런 의상은 아니잖아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의상인데 그걸 미주가 어떻게 입고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입고 있는 미주를 비추는 그 햇살. 야, 저 같았으면은 배신감이고 뭐고 일단은 그냥 여튼 또 배드신에서 박지현 배우의 표정 연기가 예술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도 결국 찰나의 순간 이거의 이제 연장선상인 건데 두 번의 배드신에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은 박지현 배우의 표정이 아니에요. 바로 한껏 오므린 미주의 발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는 침대볼을 콱 움켜쥘 때라든가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배드신 얼마 없다고 해놓고서는 배드신 얘기만 한참 했네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사내 새끼라서 배드신 얘기는 여기서 끝 쪽 내고요. 그 다음으로 좋았던 점은 뭐였냐면 전개가 여러모로 쫄깃쫄깃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몰입감을 쫙 높여요. 이러다 보니 결말에 대한 호기심이 극 후반부까지 쭉 이어집니다. 어느 장르나 다 안 그렇겠습니까마는 특히 스릴러 장르에서 유독 결말에 대한 관객들의 호기심을 유지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아직 영화 끝나려면 한참 멀었는데 딱 봐도 얘가 범인이고 쟤가 공범이네. 이런저런 반전 있겠네 싶으면은 관객 입장에서 남은 러닝타임이 정말 고역이죠. 그러면 생각을 말든가 라고 관객 탓할 수도 없는 게 이런 추리하는 재미로 스릴러 장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든 페이스는 이런 부분에서 결말에 대한 호기심을 쭉 이어나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실 그 방식, 그 힘을 이어나가는 방식이 몇 개월 전에 알고 보니와 같은 좀 도식적이고 대놓고 알고 보니 이런 뒷배경이 있답니다를 시전하니까 김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얘기를 한번 들어보잖아요? 꽤나 솔깃합니다. 그냥 성진과 미주, 잘생기고 예쁜 남녀가 불장난 화끈하게 저지르는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 수연은 잠적한 게 아니라 밀실로 자발적으로 들어간 거고 또 알고 보니 수연에게 배신감을 느낀 미주가 밀실 열쇠를 바꿔치기를 했고 성진은 점점 미주와 수연 간의 관계, 나아가 밀실의 정체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고 이거를 쭉 지켜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거 결말 어떻게 되려나 싶어요. 수연은 밀실에서 그냥 죽나? 아니면은 성진 혹은 미주가 꺼내주나? 밀실에서 죽든 꺼내주든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 저러지? 등의 흥미가 계속해서 커져가더라고요. 상황을 점점 꼬아서 결말을 짐작하기 어렵게 만든다라기보다는 이러면 관객들도 피곤하죠, 사실.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로 이루어진 갈래길 앞에 관객들을 던져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 경우의 수 자체도 흥미롭지만 이를 또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에 대한 호기심도 생기게 만듭니다. 이러한 호기심들의 근원에는 결국에는 김대우 감독의 한결같은 주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이 주제의식을 살짝 비틀었어요. 그래서 호기심이 결말까지 이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주제의식이 뭐냐? 바로 계급사회 속 욕망입니다. 음란서생, 방자전, 인간중독 다 배경이 계급사회예요. 음란서생이랑 방자전은 조선시대고 인간중독은 군인사회죠. 이런 사회 속의 주인공들은 저마다의 욕구로 가득합니다. 돈에 대한, 명예에 대한, 그리고 공통적으로 성에 대한 상대방을 향한 강한 성적 이끌림, 사랑으로 포장하려 들지만 결국에는 야스로 이어지니까 이 같은 성적 욕구와 본인의 또 다른 출세, 돈, 명예에 대한 욕구가 충돌하면서 지지고 볶는 이야기가 김대우 감독 작품들의 공통점인데 히든 페이스에서도 이 같은 주제의식이 이어지긴 합니다. 근데 재밌는 부분이 김대우 감독의 전작들에 비해서 성적 욕구는 이 작품에서는 가장 적게 발현돼요. 성욕에 대한 이야기는 초반 10분, 15분이면 다 털어내고요. 지위에 대한, 명예에 대한, 인간관계 속 우위에 대한 욕구로 나머지 상영 시간을 이어나갑니다. 저 여자, 저 남자를 갖고 싶은데 그러면 내 출세길이 막혀. 내 지위가 흔들려. 어떡하지? 는 비슷해요. 전작들에서는 에라 모르겠다. 일단 하고 보자.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면 돼. 하면서 야스 장면으로 이어진다면
히든페이스는 이미 초반 10분에 야스를 다 털었죠? 그리고 야스를 할 상황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나아가느냐? 각자의 명예, 지위, 관계 전환에 대한 욕망을 충돌시킵니다. 다들 또 나름 저마다의 욕망에 일리가 있어요. 저런 욕망 가질만 해 싶으니까 결말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게 된 건 아닌가 싶습니다. 하필 이 궁금증이 너무 커져버린 끝에 결말에 대한 호불호가 극명하게 나뉘게 된 것 같은데 저는 좀 의아했거든요. 그럼 바로 아쉬웠던 점으로 넘어가 보자면 관객에게 납득을 요구하기는커녕 설명도 좀 포기한 것 같은 설정들이 있어요. 우선 초반의 배드신, 재미 유발 요소로서도 그렇고 서사적으로도 그렇고 너무나도 필요한 장면이었다. 또 이를 다루는 감독 연출자의 태도 또한 훌륭했다라고 좋았던 점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배드신까지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설득력이 좀 많이 약합니다. 사실관계와 시간 순서만 놓고 보면 성진과 수연은 결혼을 앞두고 서로에게 서운한 점을 털어놓죠. 수연은 이 과정에서 속으로 알고 보니 이 흑수저 새끼가 이거 오냐오냐 해주니까 버르장머리 좀 보소? 이거 안 되겠네. 이 새끼 이거 정신개조 좀 시켜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자발적으로 밀실에 들어가서 참교육을 시전하려고 하고요. 이 같은 수연의 의도를 알 리가 없는 성진은 수연이 며칠째 잠적 중이다 라고만 알고 있죠. 수연의 엄마도 수연이 잠적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시간이 길어지니까 얘 소식 끊긴 지가 열흘째야 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고 결국엔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종합해보면 성진은 예비 신부가 잠적한 지 열흘 만에 그것도 언제 돌아올 줄도 모르는 상황에 미주와 야스를 2번이나 안방에서 한 거잖아요. 아니 제 아무리 다퉈서 사이가 좀 소원해졌다지만 그래도 예비 신부가 사라진 마당에 이거는 좀 그렇다고 미주가 아니 뭐 수연이 코치를 좀 해줬다고 한들 전투적으로 성진을 꼬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성진이 미주에게 그렇게까지 달려드는 게 좀 이해가 아니 뭐 전 세계 모든 남자들의 이상형은 처음 본 여자다라고들 하니까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아이 그래도 그렇지. 수연이 사실 동성애에 더 강한 쾌감을 느끼다 보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성진과 관계를 갖지 않아왔다 라는 내용이 은연중에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닌 상황에 바로 미주에게 달려든다는 게 좀 아니 성진 입장에서는 안방에서 그 짓거리 하다가 수연이 돌아올 수도 있는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빨리 배드신을 보여주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압박감 때문에 설명을 좀 많이 스킵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대체 미주는 왜 인테리어 할 때 그 밀실을 그대로 놔둔 건지 설명이 좀 부족해요. 미주는 수연과 함께 살 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수연이 해외를 나간 사이에 또 뭐 수연의 노예이기도 하니까 인테리어를 도맡은 거잖아요. 수연으로부터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자. 야 너도 다 알면서 왜 그래? 라는 이별 통보를 받은 거는 인테리어가 다 끝났을 때고요. 아니 어차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혹은 내 주인님과 함께 살아갈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테리어를 하게 된 건데 밀실을 남겨둘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이 새끼야 둘만의 추억의 공간이니까 상징으로 남겨둔 거지. 아이 새끼는 너 추억 몰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알죠. 좋아합니다. 상징 좋아해요. 근데 그 집 전체가 미주 입장에서는 상징이 될 텐데 아니면은 차라리 그냥 성진과 결혼한다는 사실을 미주가 알고 수연과의 뭐 접선 장소로 또 수연 입장에서는 성진 골탕 먹일 생각에 성진이 안방에 있을 때 밀실에서 미래를 나누자라는 심보로 남겨두기로 했다. 뭐 이러면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굳이 왜 밀실을 남겨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보다가 가장 이해가 안 됐던 설명도 부족 그냥 아예 없고 이건 뭐 중간에 필름이 날아갔나 소실됐나 싶었던 바로 결말 부분에 도달했을 때는 앞에 거는 다 애교구나 싶었습니다. 일단 결말 자체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아마도 수연이 우리 이렇게 하자 라고 하면서 상황을 정리한 듯 보여요. 왜냐하면 수연은 남들한테 자기가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삶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인물이고 그래서 성진이란 총망받는 지휘자를 자기 남편으로 간택한 거고요. 주도권을 놓고 싶어 하지 않고 통제함으로써 쾌감을 얻는 캐릭터인데
신고를 하면 전말이 밝혀질 거잖아요. 주변 사람들은 수연이 곧 결혼할 예정이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은 트로피 허즈밴드였다더라. 미주라는 오랜 동성 연인이 있었다더라. 근데 요 년놈들이 수연을 가둬놓고 낄낄대며 떡방아를 찧었다더라. 이러쿵 저러쿵 뭐 이렇게 할 거고, 이거를 수연은 못 참겠죠? 명성에도 스크래치 크게 입을 테고요. 성진과 미주는 수연이 신고하는 순간 다 날아가니까 그동안 힘들게 쌓아올린 명성이나 빵에 갇힐 미래 이런 거를 생각하면 수연이 하자는 대로 했을 거고, 여기까진 오케이, 이해 갑니다. 그리고 미주가 밀실에서 수연과 나는 팻 찍는 것도 그래 뭐 고하니까 실종됐다고 해서 찾을 가족도 없고, 아니 사실 미주가 관계 전복에 성공을 해서 자기가 갑이 되고 수연을 을로 만든 쾌감을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종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긴 했지만 뭐 오케이 했어요. 근데 그 수모를 당했던 성진은 왜 수연과 같은 침대를 쓰고 골프 라운딩 가기 전에 수연에게 볼뽀뽀를 한답니까? 남들 보는 앞이었으면 쇼윈도 부부로 살기로 했구나. 지위를 얻는 대신 철저히 수연의 트로피 허즈밴드로 살기로 결정했구나. 오케이 했을 거예요. 근데 안방이잖아요. 누가 본다 한들 미주밖에 없는데 미주한테 그 모습, 되게 애틋한 부부의 모습, 인고 부부스러운 모습 보여준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더 가관은 볼 뽀뽀 후에 수연은 그걸 다 까요. 아니 그럴 거면 뽀뽀는 왜 받아들인 거지? 너 또한 이 거대한 집에 사는 인형일 뿐이다. 그러니 내 기분에 맞춰라. 라고 하기에는 본인 기분에 맞지 않는 행동이잖아요. 그냥 밖에서는 인꼬부부 행세하다가 집 안에 들어왔을 때는 설령 계속 수연의 시중은 들지언정 각방 쓰는 남남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맞는 결말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이가 없었어요. 예. 수연 엄마와 실종 신고 받은 경찰은 또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진짜로 필름을 잃어버렸나? 이거 필름으로 안 찍었을 텐데 메모리 카드 잃어버렸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점은 송승헌 배우의 미숙한 대사 처리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성진이 진실을 알았을 때 내가 농락당했구나. 근데 어떡하지? 이걸 신고해야 하나? 잠깐만, 신고는 해야 하는데 그냥 미주 말대로 아니야. 그러면 이제 살인자가 되는 거야. 안 돼. 그렇다고 이제 밀실에서 수연이가 나오면은 날 가만 안 둘 텐데 이거 어떡하지? 하는 성진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순간, 이 모든 감정이 다 담긴 표정 연기를 솔직히 송승헌 배우에게 기대는 안 했습니다. 근데 나름 성진의 분노가 담긴 니들 뭐냐? 식의 대사를 읊조릴 때만큼은 그 분노가 관객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뭘 하는지 안 들리니까 너무 답답했어요. 부리부리한 눈만 보면서 관객 입장에선 대사를 유추해야 합니다. 아니 연기는 둘째 치고 대사 처리마저 조여정, 박지현 배우와 너무 비교가 되니까 참 이게 맞나 싶은 거죠. 유퀴즈 보니까 연기에 대해 20대 때까지는 일로만 여겼지만은 이젠 남다른 진정성을 갖고 임하고 있다라고 하시던데 이게 그 결과물이라고 하면은 참... 그리고 생각해보면 성진은 수연과 미주 간 싸움에 등 터진 새우 같은 꼴이잖아요. 극이 계속 전개될수록 미주와 수연이 더욱 돋보일 수밖에는 없는데, 그래서 성진의 존재감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둘 사이에 놓여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영화 속 등장인물 중 가장 복합적인 캐릭터이기도 한데, 뭐 어쩌겠습니까. 잘생겼잖아요. 그럼 됐죠. 여기까지가 영화 히든 페이스를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었습니다. 영화 히든 페이스에 대한 별점과 한 줄평 남겨보도록 할 텐데요. 영화 히든 페이스에 대한 제 별점은 2.5, 뭔가 부족한데 입니다. 쫄깃쫄깃한 전개로 호기심을 끝까지 이어가게는 만드는데 설명을 포기한 듯한 몇몇 설정과 결말 때문에 점수가 좀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2.5를 주게 됐고요. 영화 히든 페이스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내실은 내팽개치고 욕망만 탐구한다 입니다. 김대우 감독이 늘 그랬듯 계급 사회 속의 욕망을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는 하는데 다뤄보고 싶은 데에만 너무 열중한 나머지 영화의 주요 뼈대 등은 조금은 소홀히 하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내실은 내팽개치고 욕망만 탐구한다 라는 한 줄 평을 남기게
됐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동명의 뮤지컬을 영화화한 위키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 봄 46번째 에피소드 히든 페이스였고요. 지금까지 저는 진행자 롤린스였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